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계명 목요철학원 기획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834회입니다. 인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상, 윤리, 서학,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과 관련해서 인륜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중국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 고려, 조선, 그리고 근현대사에서 이것들이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유의미성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우리 목요철학원의 백성균 원장님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승윤입니다. 오늘 먼저 멀리 오신 오지석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윤리 도덕 개념에 대한 역사를 보다 상세하게 저희들한테 전해 주시면서 내용도 함께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오 교수님한테 대한 인사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조금 무리한 말씀을 드리더라도 시민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이게 직접 참여하신 시민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그 밖에서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 대구 시민은 여사 시민분들이 아닙니다. 말이 적고 말이 없고 그래서 말이 없는 시민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대구 시민분들입니다. 오늘 제가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직접적인, 현실적인 것은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현실은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정치는 언제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꼽아보라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돈 없으면, 국가가 재원이 안 되면 한 나라도 경영을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를 친다면 오래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문화가 가장 후순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신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신문 제1면에서는 언제나 정치기사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기사고요. 세 번째는 사회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유 있으면은 문화기사입니다. 사실 인문학 혹은 문화라는 것이 하루 강의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생활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무력하다 혹은 천대받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라는 그 힘은 없는 것 같지만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가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에 잡히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구시에 시장님, 홍준표 시장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했습니다. 원장을 임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구 산하에 지금까지 수백 개 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작고 큰 문화 집단들을 한꺼번에 다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린다는 말은 조그만큼의 대구시의 지원금이라도 지금까지 주어왔다면 모조리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거는 너무 무례하고 독단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홍 시장님이 대구에 앉아서 서울만 보고 서울의 정치만 하실 것이 아니라 대구의 문화정책도 함께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대구의 뜻을 두지 않고 서울로만 본다면 뭐 하려고 대구시장 합니까? 물론 대구시에도 정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도 정신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지금까지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단칼에 초토화시킨 시장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 수십 명의 시장님들이 다녀갔습니다마는 홍준표 시장님처럼 이런 독단적인 시장님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분이 정치를 잘해도 문화 영역은 빵점입니다.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 이런 소식을, 이런 시민의 불평을 들으시고 좀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속해 있는 대학이 계명대학입니다만 계명대학 역시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대학이 아닙니다. 너무 빠듯한 대학입니다. 요즘 12여 년 동안 등록금도 못 올렸습니다.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교육을 위해서 학교로 봐서는 거금입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왔다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기에 뒤따르는 준비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에게 주켜지는 그 발표문 하나에도 정성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학교 이상으로 저희들도 정성을 다합니다. 전국, 전 세계에서도 이런 강좌에서 이만큼 정성 들여서 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 하나, 리플렛 하나 보십시오. 빈틈 하나 없습니다. 광주에도 물론 밤마실 인문학이라는 것이 한 5년 전부터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내용상 물론 시민 여러분들한테는 때로는 어렵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학에서 파견돼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라도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습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발표하는 교수님들은 20년, 30년 평생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작성한 논문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한 번 듣고 그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되풀이하면 이렇게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인문학적 소양이 갖추어지고 차곡차곡 채워지고 그것이 바로 인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들려고 그러는데요. 구미 시민이 한 40만 내지 50만, 40만입니까? 50만, 40만 내지 50만 되는데요. 지난번에 시장님은 민주당 출신의 시장님이었습니다. 그 시장님이 아무리 구미시에 산업도 좋지만 돈 벌이는 것도 좋지만 인문학적 소양을 갖춰야 되겠다 하고 특별히 수억을 들여서 인문도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이번 6월 달로 종료가 됩니다. 지난 초에 새로운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 소속 시장이십니다. 보통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전에 시장님이 하시던 것을 다 거둬들이는 것이 통상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오신 시장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내가 시장으로서 혹은 부시장으로서 이 사업을 지속하겠노라 하고 수억을 저희들한테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 반면에 대구시
홍준표 시장님은 무엇을 하다는 겁니까? 우리한테 뭘 한번 도와줬습니까? 성의 있게 도와준 거 있으면 말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한꺼번에 초토화시키는 시장님, 사람을 내버리는 시장님, 문화를 내버리는 시장님은 결코 성공해도 성공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너무 무례하게 이래 넋두리를 펴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저야말로 이런 인문 강좌를 통해서 정치적인 색깔,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됨의 소통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에 가서 제가 국장, 과장, 계장, 담당자 몇 배나 매달, 매번, 매주일 그렇게 찾곤 했습니다. 시의회도 늘 찾아갔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대학 총장으로서 간다면 어느 예우나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대구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어느 대학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될 겁니다. 시에서 도와주거나 안 도와주거나, 사실 도와주는 게 몇 번 도와줬다고요. 자꾸 되풀이 됩니다만,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잘못하더라도 잘 보시고 저희들의 깊은 뜻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너무 무례한 말씀을 시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 편집할 때 잘 해주십시오. 아니, 저는 제가 선생님을 모신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공중을 대상으로 이렇게 화가 나신 건 처음입니다. 말로야 제가 선생님보다 한 10배, 1000배 세게 잘하는 사람인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 전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학교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는 과정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잘 도리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연습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리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누군가가 한다면 그거는 참 문제가 되겠죠. 그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신문사 언론 기자들이 좀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요즘 기자들은 현장에 없습니다. 책상 머리 앉아가지고 주는 대로 받아가 쓰고 이런 애들이 많아서 문제인데. 예,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을 잘 이렇게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834회 목요철학 인문포럼 1년 강상 윤리 서학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해 주실 오지석 교수님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숭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시고요.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숭실대학교 배어드 교양대학 겸임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부장 겸 HK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많은 논문과 저서를 갖고 계시는데 인간을 이해하는 9가지 단어 2010년에 나왔습니다. 조선 지식인 사회와 전환기의 기독교 윤리 2018년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교와 종교의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 공저 텍스트를 2020년에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오늘 인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연해 주실 오지석 교수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오지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백준균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숭실대학교에서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주로 HK 플러스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역인문학센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말씀하신 게 저리게 이렇게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모교 철학 인문 포럼 이것이 사실은 지금 그 전국에서 있는 HK 사업 속에 보면 지역인문학센터라는 거에 모체가 된 가장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계속 제가 섭외하고 선생님들 모시기만 하다가 이렇게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또 몇 년 동안은 다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었고 이제 또 대면으로 이렇게 갖게 돼서 굉장히 좀 설레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전반부는 이제 그 윤리 개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뒤에는 이제 서학이라는 걸 통해서 서양 학문을 우리가 수용하면서 윤리라는 개념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가 됐고, 이 서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가톨릭 쪽이라고 한다면 또 프로테스탄트 쪽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제 그런 영향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 한국경제에 있는 고두현 논설위원의 초행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그 서울 공덕역에 있는 데 가면 S-오일 본사가 있습니다. 그 S-오일에서 보게 되면 서울 교보 빌딩처럼 계속 월마다 바뀌어가면서 좋은 시 이런 걸 올려놓는데요. 그때 첫 케이스로 올렸던 시가 이 고두현 시인의 초행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행, 고두현, 처음 아는 길 어디 있던가, 당신 만나러 가던 그날처럼. 아주 딱 그 오늘 제 마음 같습니다. 이 후에 계속해서 이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강의들은 이렇게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집이라는 시입니다. 시작. 전집 최승호, 놀러와라 조개는 조개의 껍질만을 남겼다. 굉장히 긴 시죠, 그렇죠? 네. 왜 이 최승호라는 시인은 이 전집이라는 제목을 붙였을까요? 그렇죠? 그 조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건 껍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전집이라는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모두를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뭘 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보게 되면 1, 2, 3이 주로 1, 2, 3번까지가 한 단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쪽이 또 다른 이야기, 특히 우리가 이제 서양 학문을 수용할 때 보게 되면 이제 연행을 통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우리의 갖고 있었던 가치관들이 변하기도 하고 이론들이 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윤리 또는 인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막상 이게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참 애매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 우리가 윤리란 말 속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성순보 그 1884년 6월 13일자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리스텔레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 중에 보게 되면 그의 저작을 10가지로 나누는데 해서 쭉 이렇게 보다 보면 5번째 뭐가 보이십니까? 강상윤리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그 서양의 학문을 설명할 때 중에 우리가 윤리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사용했구나라는 생각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인재 선생님의 그 글 중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죠. 철학에는 실로 셋이 있으니 하나는 논리학이요, 둘은 형이상학이며 셋은 윤리학이다. 비룡소 비하란 원래 히란 말로 예지를 좋아함, 예지를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지금은 이를 번역하여 철학이라고 하니 삼라만상 법리를 연구하고 사물의 원리 및 존재를 풀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리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서양 16세기에 이제 중국에 예수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서양이 이제 문물 교류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의 선교사들이 뭐 기독교를 전파한다, 과학기술을 전파한다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시했던 것은 논리학이었습니다. 왜 논리학을 중요시했을까요? 사고의 방식을 쌓아 나가다 보면 결국은 신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 속에서 충분히 추론해 나갈 수 있다. 사고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첫 작업은 논리학을 세우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의 선교사들이 논리학을 많이 소개하고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똑같이 19세기에 들어서면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가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똑같이 했던 작업 중에 하나는 논리학을 또 가르칩니다. 근데 논리학 내용이 바뀌게 돼요. 예수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는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을 소개하고 그걸 통해서 우주론적 증명을 해나가려고 했다면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미국, 영국 쪽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했던 때는 베이컨의 경험론을 들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동서양 교류 속에서 보이는 시대에 따른 다름 또는 그거의 그 성격에 따라서 다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윤리라는 말 속에도 그런 지적 흐름들이 계속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윤리 도덕, 윤리학 도덕 철학은 근대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윤리 도덕하면 너무나도 익숙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동방예의지국 또는 예의지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윤리, 도덕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또한 너무 익숙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그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아까 이 교수님께서도 그 강좌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동양 전통 속에서 보게 되면 윤리라는 말보단 이 윤자를 많이 써서 일륜, 철륜, 대륜 이런 것으로 합성어로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강이라는 말도 많이 썼지만 강상이라는 말로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우리 전통사회 속에서는 강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윤리, 도리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윤리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기와 신서와 논형 속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논형 속에 있는 그 제네럴 황공의 이야기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골육간을 어지럽히고 친척을 범하고 위아래의 질서를 무시하는 자는 금수의 성품을 지닌 사람이다. 그러므로 난잡하며 윤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해서 이 윤리란 말이 이제 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윤리란 말은 결국은 유기적 질서 속에서 사람과 동물의 구별이 되는 기준. 우리는 윤리 그러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들은 이러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고려사회 윤택이 공민왕을 해서 비판할 때 불교를 신봉한다고 비판하면서 윤리를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세종실록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군신과 부자는 하늘이 세우고 땅이 베푼 것이오라. 강상과 윤리라는 것은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뻗친 바이오니 지금이라도 무너뜨리고 패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인도가 끊어지고 국가가 따라서 위태해지는 것이므로 예전에 거룩하고 밝은 제왕들은 여기에 늘 마음이 쏠렸던 것입니다. 라고 그 상소문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강상윤리란 말을 같이 우리가 사용했던 예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통사에 있어서는 강상이란 말, 윤리라는 것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윤리라는 단어가 붙여서 윤자 리가 붙어서 우리에게 익숙하게 된 것은 19세기 말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리라는 용어는 한국어로 윤리, 일본어는 린리, 중국어로는 룬리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동아시아에서는 사람이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다시피 보게 되면 이 윤리란 말은 이제 에틱스에서 들어오게 됐다, 번역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동아시아 세 나라가 똑같이 같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공통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리학이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 참된 의미에서 윤리적 탐구를 시작한 사람은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윤리, 도덕, 이것도 또 우리가 머릿속에서 많이 혼동되는 개념일 수도 있고,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어떻게 나눠지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개념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쓰게 되는 말들 중에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현대 많이 쓰게 되는 이야기는, 윤리는 에토스서 만들어진 도덕 규범을 늘 권위에 늘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인간이 추구해야 할 선한 행동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서양적 의미에서 윤리라는 건 도덕을 성찰하는 이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게 되면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 사람다움,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우리 윤리라고 보통 우리 전통적인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동물과 인간은 구분짓는 기준이 되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쪽에 오게 되면 조금 다른 차원으로 이해하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도덕이란 말은 라틴어 모스의 복수형 모레스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덕이란 말은 그러면 서양에서는 그렇게 사용됐다면 동아시아에서는 어떻게 사용됐을까, 이런 얘기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제 아마 뒤에 오실 것 같긴 한데요, 이해웅 선생님의 학문의 고고학이라는 책 속에 보게 되면 이런 어원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속에 윤리라고 한다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화라고 하는 대학의 8조목 속에 우리 이야기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서양인들이 들어와서,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의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에틱스란 말을, 서양의 윤리라는 말을 설명할 때도 똑같이 이 8조목 속에 나타나는, 특히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조금 다시 좀 설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리하고 도덕을 구분하고자 하는 사람들 속에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은, 여기 얘기 설명하고 있는 폴 테일러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윤리, 도덕을 구분할 때 많이 쓰게 되는데, 주로 등장하는 건 이제
앞에 나오는 이제 샤키안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것들이 보통 이제 그 윤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첫 경험하게 되는 윤리 도덕 구분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윤리학은 도덕과 도덕 문제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도덕 현상을 이론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반해 도덕은 학문적 연구를 뜻하지 않고 각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는 기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 사전에 대충 그 정리를 하게 된 걸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회적 규범을 의미할 때는 윤리를 존중하는 개인의 심성이나 덕행을 가리킬 때는 도덕, 이렇게 나눠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하실 때 보통 일상 용어에서 이게 구분이 되나요? 구분 안 되죠, 그렇죠? 구분 안 되고 사용하죠. 마치 다르다와 틀리다 이야기할 때와 같은 경험들을 우리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가? 그렇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학의 8조목 중에 들어있는 수신제가 치구 평천하의 말들이 들어있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보게 되면 1. 번역어 액제가 수제 치평지학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서양의 에티카를 처음 동아시아에 소개한 사람은 이제 반윤이라는 선교사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유교육이라는 책 서학장에 보게 되면 이제 서양의 학문들을 소개하는데,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책들을 쓰게 됐는데 이 양반이 이제 처음 서학이란 말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학 수신, 서학 제가, 서학 치평 이렇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학과 같다, 구분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서양 용어로 바꾸면 뭘 염두에 뒀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 기준으로 한다면 이건 윤리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학제가 그러면 뭘 것 같아요? 이제 뭐 가정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정학, 경제학이라고 볼 수 있겠고, 치평 그러면 어떤 걸까요? 정치학이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로 돼 있어서 이 예수의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이 사람들은 그 기초로 공부했던 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들을 기본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이 와닿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유아학이라든지 아동들에 대한 아동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 동유 교육이라는 책을 한번 구하셔서 한번 보시면 어떻게 서양에서는 어떻게 그 당시에 16세기, 17세기에 어떻게 동아시아의 서양 학문을 소개했고 어떻게 그 정착시키려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윤이가 이제 이야기하는 수신, 제가, 치국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신은 먼저 의례와 모든 덕의 근본의 동의점 및 그 자세한 상황 등을 살펴서 우리가 당연하게 쫓아야 하는 선과 피해야 하는 악을 알게 해준다. 다음으로 제가에서는 결혼하여 직업,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해 논한다. 이 분야는 마땅히 취할 바와 경계할 바를 알게 한다. 이어서 치국,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대중의 차등을 두어 구별하고 인물을 선발하여 정사를 잘 살펴서 정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드러낼 것이 드러내고 남아 삿된 것을 버리게 한다. 이와 같이 사람의 배움이란 갖춰야 할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이 실천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학에 대한 구분들을 동아시아에 갖고 있는 가치와 어떻게
연결시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조선시대에는 중국으로부터 학문과 문물을 수용하면서 학술 용어의 한글 번역에 다른 전형이 없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 어휘도 그대로 조선에 전래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똑같이 우리가 그 근대 전환기 속에서 똑같이 우리는 또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중국어에서 그 다음에는 어떤 언어로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학술적 용어라든지 우리가 익숙한 언어들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중국어에서 아까 한어에서 바로 들어와서 그걸 번역할 필요 없이 그냥 이해하면서 썼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해방 전까지 학술 용어 또는 학술은 뭐만 알면 됐을까요? 일본어만 알면 됐죠. 그래서 그 번역 용어들이 우리 거로 작업들이 굉장히 우리는 늦게 됐고 우리 거 화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간 이렇게 전개됐기 때문에 굳이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선교사가 서양 율약을 소개하고자 했지만 굳이 액제가라는 말로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가치들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서양의 율약이 관심을 받게 된 건 결국은 이제 6.1준의 서유견문 이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를 든 얘기는 결국은 보게 되면 우리만 윤리란 말을 늦게 수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중국 또한 같은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 사전에 이렇게 돼 있죠. 에틱스 또는 윤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나 윤리학 그리고 교육, 사회의 각 영역에서 나타내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구하고 가르치는 교과목 이렇게 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하다 보면 계속 뭔가 아는 것 같지만 계속 뭔가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괴리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윤리라는 의식 또는 윤리라는 단어에 대한 생각하고 학문적으로 정의하고 하는 것 속에서 차이가 나는 그래서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막상 물어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 그런 개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결국 이제 일본에서 어떻게 번역을 한 과정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보게 되면 처음부터도 보게 되면 그 일본에서도 또는 중국이라는 일본에서도 바로 에틱스를 윤리라고 번역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선택되는 단어들 보면 그 전통 언어들을 많이 사용을 했던 걸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윤리라는 말을 어떻게 지금 풀었죠? 보게 되면 오상이란 말을 갖고서 풀어오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해서 보게 되면 오상, 오상지리, 오상지도, 수행지도, 수덕지리, 수선지리, 오륜지도 뭔지 이런 식으로 윤리란 말을 갖다 에틱스란 말을 갖다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오상이란 말을 갖고서 에틱스라든지 모랄을 다 커버할 수 없었다는 한계들을 우리가 이 속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틱스를 동아시아에서 처음 그 윤리라고 번역한 사람은 이노우에 데스지로라고 합니다. 해서 이렇게 쭉 얘기돼서 이 부분들은 이제 혹시 윤리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예전에 도덕 선생님을 하셨든지 윤리 선생님을 하셨던 분들은 좀 익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김태길 선생님의 윤리학이란 책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에 보게 되면 도의학이란 말로 번역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혹시 도의학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도의학.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일종의 지금은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가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장된 언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소개되고 있는 웨이런드라는 사람이 쓴 이 책은 일본인들이 그 도쿄 대학을 만들고 거기서 영문 교재로 사용해서 굉장히 많이, 그래서 근대화 과정, 일본 근대화 과정에 많이 영향을 끼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The Element of Moral Science라는 이 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는 요 밑에서 보게 되면 여러 번 여러 사람에 의해서 이 책이 번역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지성사에 영향을 끼친, 특히 이 윤리라는 개념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들은 그 자료집을 좀 보시고 쭉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윤리학이란 말 쓸 때 중요시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해서 보게 되면 이노 엘류가 얘기한 것처럼 왜 나는 윤리학이란 말을 에틱스를 쓰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또는 학교 수업에서 보게 되는 윤리라는 말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보다 너무 많은 걸 해왔고요. 그냥 이렇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서양의 윤리학은 유럽 학문적 배경과 사회적 풍토에서 형성된 것이고, 그 내용이 동아시아 유교 전통에서 두루 사용된 수신과 동일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윤리학을 유교의 수신이라는 언어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이거는 똑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지금 이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쭉 그렇게 번역이 됐다는 거고요. 이제 해서 보게 되면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에틱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번역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니델 신부의 한불 자전 속에 나오는 것과 언더우드의 번역과 그다음에 스콧이 번역한 것 속에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서도 보면 1890년대까지 보게 되면 에틱스를 어떻게 해요? 지금 쓰는 윤리란 말로 번역하지 않았던 그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일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으로 우리 역사 속에 많이 소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서양 카나다 출신의 개신교 선교사인데요. 보게 되면 가장 한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소개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이제 한국학을 이라는 학문을 성립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또 그에 따라서 그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에 들어올 때 한국학을 만들어놓은 그들이 선교사들이 만든 한국학 때문에 쉽게 일본이 그 논리를 갖고 들어왔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양가 판정을 많이 받게 되는 사람이 게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게일은 그 우리 고전들을 많이 번역을 해서 영어로 번역해서 서양에 소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혹시 철로역정이라는 책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한글로 최초로 번역한 사람, 뭐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해서 이렇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아까 처음 했던 얘기 속에서 우리가 더 들어오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 그러면 혹시 뭐하고 더 많이 익숙하세요? 그 윤리란 말 들으면 윤리 따로 떨어져 있는 말보다 우리 혹시 다 그 국민학교들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국민학교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가 익숙해요? 윤리하면 도덕, 공중윤리, 국민윤리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윤리학이라고 할 때 윤리 그 개념하고 이게 같은가? 아까 처음에 그래서 아는 것 같은데 애매하고 뭔가 설명하려면 명확하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요 부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속에 머릿속에 윤리라는 말이 아니면 정치학이란 말이라든지 실천학이란 말이 머릿속에 명확하지 못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요쯤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쓰게 되는 이해조 선생 글 정도를 보게 되면 이제 윤리학이란 말이 또 윤리라는 서양에서 윤리라는 말이 에틱스가 윤리로 정착된 과정들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본래 이제 이걸 얘기를 더 하려고 그랬는데 빨리 하여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조선인들이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창문은 어디였을까요? 창은 조선시대에 다른 세상을 만나는 장 또는 창문, 서양을 볼 수 있는 창은 어디서 볼 수 있었을까요? 북경이죠, 그렇죠? 북경 연행사로 갔을 때 한 거죠. 그래서 그 연행사하고 조천사하고의 차이점 혹시 아시나요? 아실 것 같기도 하고. 조천과 연행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중국을 갔다 오는 것을 이제 조천사, 사신을 갔다 오면 조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연행사라고도 했는데요. 그 기점이 되는 게 뭘까요? 중국이 명나라에서 무슨 나라로 바뀌어요? 청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조천사라는 뜻, 조천이라는 의미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황제를, 중국 황제를 아련하러 간다라는 숙명사상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연행은 어떨까요? 연행사라는 건 한족에서 만주족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명에서 청으로 바뀌니까 조선인들 속에서 문화의식 속에서 보게 되면 문화의 중심은 어디예요? 한족이 지배하던 명나라였다가 만주족이 지배하는 청나라로 바뀌니까 격하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중국을 갔다 왔을 때 그 사신으로 갔다 왔을 때 남긴 글들을 조천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고요. 청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연행록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수도인 연경, 그러니까 북경을 갔다 왔다라는 의미로 해서 연행이 되는 거. 하여튼간 그 북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명때하고 청때하고의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신이 가서 북경에서 활동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때는 사신들이 가서 자기 숙소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국인들이 한족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뭐예요? 폐쇄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높은 수준의 문화를 오랑캐들한테 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신이 가도 어떻게 해요? 영역이 딱 한정되지만 청나라 때 되면 이 청은
조금 오픈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뭐 북경 갔다 온 박지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북경의 특징을 막 쓰는 거라든지 홍대영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얘기 속에 중국 경험하면 뭐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가서 내가 거기 가서 책도 샀다 뭐 했다 할 때 보게 되면 유리창이라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서양과의 만남의 길은 북경이라는, 특히 북경의 천주당을 통해서 서양이라는 창을 많이 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밑에 있는 것처럼 보게 되면 서로가 이제 다른 관점으로 했기 때문에 깊은 교류가 생각보다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가서 뭘 갖고 오고 싶어 했겠어요? 서양의 과학 기술에 대한 습득이 중점이라고 한다면 서양 카톨릭 그 예수의 신부라든지 카톨릭 신부들은 입장이 뭐였을 것 같아요? 기독교 전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죠. 그러니까 그게 둘이 계속 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서양 선교사들이 왜 조선 사신들한테 잘했는가는 결국은 소현세자하고 아담 샬의 만남,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서명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서명 달성서씨인데 달성서씨의 아주 뛰어난 학자 집안이죠. 서명가 하면. 또 서호수라는 분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서유구라고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3대죠.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속에서 보게 되면 특히 영종조에 있어서는 그 영종조를 세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규장각과 굉장히 밀접한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실학의 완성자 서유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서호수, 서명웅 선생의 아들인 서호수라는 사람은 당대 그 역학의 산수, 뭐 수학, 뭐 이런데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행사로 그 북경을 갔을 때 남긴 글 중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테오 리치 무덤에 가서 갔다 왔다고 연행 기록에 남긴 사람 뭐 2명이라고 그래요. 대체로 2명 정도가 남겼다고 그래요. 누가 남겼을 것 같아요? 한 사람. 열하일기 그러면 누구죠? 연암 박지원이죠. 그렇죠? 연암 박지원은 그냥 이렇게 스케치만 하는데 그쳤어요. 하게 마테오 리치 묘가 있다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서호수라는 분은 이제 열하기유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마테오 리치 무덤에 가서 내가 왔다라고 고백을 해요. 서양에 당신이 전하고자 했던 그 서학의 계승자인 내가 왔다라고 할 정도로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어떤 기록에는 있고 없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없는 기록은 왜 없을까요? 서호수란 분이 정조 죽기 전에 1년 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손들이 그 책들을 다 정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조 사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서학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온 거, 특히 천주교하고 관련된 기록들 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손들이 다 도려내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하여튼간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아마 그 천주당을 방문한 사람들 얘기들을 이제 모아놓은 책들 속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보게 되면 처음 천주당을 방문한 사람은 소현세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현세자 이후 북정 천주당을 처음 방문한 사람은 홍우정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가제 연행일기라는 이 김창업의 이 글을 아까 설명했던 게일이라는 사람이 이걸 갖다 영어로 번역해 갖고 서구에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은 시기에 서양보다 동아시아, 특히 조선이 훨씬 살기가 더 좋았던 것 같다라고. 서양에서는 대기근이 있었던 시기에 봤던 기록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선교사를 만났다라는 그 연행록 중에 기록에 있어서는 보면 조용북이라는 사람의 연행일록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 설명돼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네 번째 쪽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은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 중국어는 할 줄 모르고 한자만 아는 조선의 사신, 중국어로 말하지만 한자에 약한 서양 선교사들의 소통은 답답하게 이루어졌고, 조선 지식인은 1791년 진산사건과 1801년 신유 박해 이후 연행에서 북경 천주당 방문 발걸음을 자제하거나 금하게 되면서 더 이상의 서양과의 만남, 이런 것이 중단됐다, 이렇게 보게 되고, 특히 대서양 창구의 역할을 했던 북경의 천주당은 이제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영경을 통해서 연행사들이 가져왔던 책들 중에 뭐 윤리학 관련됐던 내용들, 뭐 기독교 윤리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천주시리라는 책 속에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마두라는 사람은 이제 마테오 리치를 얘기합니다. 해서 보게 되면 그다음에 교우론 25원, 뭐 이제 이런 책들, 칠극 같은 경우들이 이제 이렇게 되죠. 최근에 이제 칠극에 관련돼서 번역이 여러 번 나왔는데 좀 두껍게 최근 번역본은 한양대 정민 선생이 칠극을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학에 관련돼서 정민 선생이 서학 조선을 관통하다, 뭐 이제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내용을 더 알고 싶으시면 그 정민 선생의 그 두 작품을 보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요 정도는 우리가 서양 윤리학을 만났던 책들을 소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교우론이라는 책은 그 마테오 리치가 처음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고 소개했던 서양의 우정론입니다. 이거는 특히 한국에 있어서 특히 18세기 조선 문단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연암 박지원이 30살이나 더 되게 어린 박제가를 친구처럼 벗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서양 윤리학 또는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동양에 있었던 가치관하고 커다란 차이들이 드는 것은 우정론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정론이라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조선사회라는 것은 뭐만 잘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어른 잘 모시면 돼요. 그래서 옆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옆을 볼 필요 없이 위아래 이게 계통이 확실히 있으면 되죠. 근데 벗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게 없는 사람들이 벗이 필요한 거잖아요. 서양의 기독교 또는 천주교가 들어오고 또 서양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 벗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그 옆에 등장하게 됐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천주교인 계세요? 하게 되면 이 칠극이라는 책을 혹시 보실 수 있으면 꼭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해서 보게 되면 이것이 동양에 있어서도 이제 극기복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그것처럼도 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서양의 윤리와 동아시아의 가치를 같이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귀중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예, 조금씩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이 칠극이라는 책에 대해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이렇게 보게 되면 성호 이익 선생 같은 경우는 칠극을 공자의 극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서 수용 가능성을 받고 안종복 선생은 공자의 가르침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칠극이라는 책은 많이 비판받지 않은 책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만 잘 해도 이제 끝내도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요 위에 있는 말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른바 예의 지방이 먼 오랑캐에게 모욕을 당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니 이 무슨 말인가? 걸핏하면 예의 지방이라 일컫는데 이 같은 주장은 나는 본래 고루하다고 본다. 천하만고에 어찌 나라를 다스리면서 예의 없는 경우가 있으랴. 이는 중국인들이 오랑캐 중에도 이것이 있음을 가상히 여기고 예의 지방이라 칭찬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본래 부끄럽게 여길 말이요 천하에 대해 의스될 것이 못 된다. 그래서 환제 그러면 누굴까요?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개화파를 열어준 사람. 박지원의 손자. 환제 박규수.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만 잘 이해하셔도 그냥 저 오늘 할 이야기 속에 다 끝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본원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게 되는 동방예의지구 예의지방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해볼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그럴듯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박규수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윤리 인륜에 대해서 특히 한국 땅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 되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이야기 속에 이걸 갖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또 한번 두고두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어디 가서 동방예의지국이다 우리가 예의지방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 이 인용한 사람은 문일평이라는 사학자가 이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통신사로 갔다가 일본인들한테 개망신을 당하고 와서 있었던 일과 연관이 되십니다. 중국을 갔다 오는 사신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천사 연행사라고 했다면 일본 갔다 온 사신들 뭐라고 했죠? 통신사 다음에는 뭐로 바뀌죠? 수신사로 바뀌죠. 그렇죠? 수신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수신사로 갔다 오면서 갖게 되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가서 당했던 일본인들한테 당했던 수모들 속에서 보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그 예로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문일평 선생이 꺼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아는 것 같지만 애매하고 확실히 아는 것 같지만 머릿속에 확 들어온 거가 없는 이야기들이 이 구절 속에 다 포함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부분만 꼭 기억해 하시고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든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 속에서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에 대한 본원적인 생각이 뭘까? 그러면 내가 다시 예를 얘기한다든지 얘기할 때 나는 어떤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통적 가치로 늘 가져왔던 게 꼭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인문학을 배운다는 게 자기 성찰이니까 그런 과정으로 한번 요 구절들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로 오늘의 의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한테는 매우 익숙한 인륜이라고 하는 주제고요. 그리고 우리는 늘 자랑스럽게, 저도 뭐 사실은 저희 어릴 때 조부님으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의 이 표현은 아주 이 수사는 상식적인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린 입버릇이 습관화된 것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만, 실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져 왔는지, 그거는 사실 우리 조선의 역사로만 이렇게 되돌아본다 하더라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시대의 특정 소수의 왕을 포함한 양반이라고 하는 특정 귀족 계급들의 이데올로기로 작동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건 다 우리 이제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죠. 그리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소중화주의에 빠져가지고 오늘 그 통신사 개념이라든지 연행사 개념이라든지 등등 이 개념 쓰는 것만 봐도 벌써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죠? 중국에 사신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조공을 바치러 가는 그런 행위였다면, 일본에 우리가 통신사로 가거나 수신사로 간다면 뭔가 가르치러 가는 것 같은 그런 일종의 소중화주의에 빠져 있었던 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역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선의 역사 안에서 가장 크게 많이 강조되었던 것들이 바로 이 인륜, 혹은 지금 우리가 흔하게 쓰고 있는 윤리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런 윤리라고 하는 것이 실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형성된 것이지만 오랜 역사 과정 중에 번역되어 오는 그 과정에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근대적으로 형성이 됐고, 최근에 이제 우리는 고무윤리라고 하는 말을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써왔던 이 인륜 내지는 륜이라고 하는 중국 사상에서 등장하는 이런 개념들이 동요처럼 그렇게 사용된 것 같지만 그 의미나 혹은 맥락에 따라 사용되는 것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근데 전체 내용이 이 개념 사적인 정의들이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좀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이번 토론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로 끌어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 강현자 선생님께서 강연하신 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거리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좀 듣고 싶은 것은 아까 그 문일평 선생 얘기입니다. 문일평 선생 얘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칠극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의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소개만 간단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한테는 그 부분의 내용적인 부분들이 얘기를 안 돼서 그걸 한번 이야기로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받는 순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일평 선생이 일본의 수신사 내지는 통신사로 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어떤 모욕을 당하고 돌아와서 박규수 선생의 저 내용을 인용을 했는지, 그죠? 그걸 한번 전체 배경 사적인 부분들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 방금 또 말씀하셨습니다만 칠극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지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여러분들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 그 두 가지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통신사와 수신사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통신사 같은 경우는 일본의 필요에 의해서 그 정부가 아까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정통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막부 시절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한국에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선에서도 이렇게 인정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고 일본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 엄청난 행사인데 하게 됐다면 수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 웨이지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그걸 갖다 가서 보고 오게 하는 차원에서 이 사신들의 차원들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김홍집이 이제 수신사로 갔을 때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다. 그거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의를 지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일본의 그 수상의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에 살면서 나라치고 아까 있는 얘기 같은 얘기를 한 거죠. 법도가 없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나사를 다루면서 예의 없는 경우가 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받아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김홍집이 아무 소리를 못 하고 돌아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그러니까 뭐 얘기할 때 다른 거보다 무조건 동방예의지국 예의지방 뭐 이거부터 얘기를 꺼내놓고 그걸로 문화적으로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 시대적으로 하면 일본이 훨씬 우리보다 압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들어왔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이 이야기한 거는 이제 보게 되면 중화하고 이제 오랑캐 관계 속에서 설명하게 되면 우리를 또 그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지만 또 뭐라고 그래요? 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동이라는 의미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동쪽에 큰 활 쏘는 오랑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보면 환재 선생의 인용문처럼 이해를 한다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거는 큰형님이 있는데 큰형님한테 제일 인사 잘하는 놈 뭐 그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보게 되면 그 청조 때도 보게 되면 제일 조회를 가면 맨 앞에 조선을 배치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배려도 했지만 그 부분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갖게 되는 관계를 역으로 말하면 또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 속에 그 의미도 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 속에는 또 그런 의미도 한쪽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 말 속에 갖고 있는 동방예의지국에 대한 문일평 선생이 왜 그 말을 끌어왔는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7극이에요. 예. 이제 7가지의 7죄종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제 7자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뭐 7성사라든지 해서 이 7죄종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7죄종을 극복하는 것이 이제 7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보게 되면 순서는 이제 그 편집한 거에 따라서 좀 순서가 좀 많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뭐 나태함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과식하는 걸 많이 먹는 거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제 그다음에 교만한 거 뭐 이제 이런 우리가 보통 하는 그 옳지 좋아하지 않는 또는 우리가 전통 사회 속에서도 당연히 그런 것을 좀 꺼려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7가지 얘기가 되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속에 보게 되면 단순하게 그냥 기독교 이야기로 그 구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서양의 고전들을 계속 끌어다 계속하면서 그 유교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풀어서 전개했기 때문에 굉장히 칠극이라는 책은 굉장히 문화사적으로 또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그 당시부터 좀 편안하게 편하게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칠극이라는 책은 또 특이하게 한국에 있어서 이제 그 장로교 목사 중에 6명 중에 송인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칠극 보감이라는 말로 카톨릭의 책을 개신교 장로의 목사님이 첫 6분 안수받은 첫 6분 중에 한 분인 송인서라는 분이 칠극이라는 책을 번역하였을 정도로 서양에서 들어온 것들 수양서 또는 가치를 가장 편안하게 우리 걸로 할 수 있던 것으로 선택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조금 지금 제가 조금 다른 것 좀 많이 해갖고 했는데 하여튼간 그 기회가 되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민 선생의 칠극이란 책의 번역본이 그래도 가장 현존한 책 중에 번역본 중에 가장 익숙하게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또 여러분들 질문 속에서 또 비슷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부터 해서 이렇게 물어주시면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선생님. 예, 교수님의 좋은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평상시에 접하기 어려웠던 그런 말씀들을 또 글로서 또 적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풀어주시니까 가슴에도 와닿고 이런 또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인물과 또 이런 책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주제와 조금 벗어날 수 있지만 평상시에 좀 갖고 있던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오늘 교수님께서 그것도 가장 적임자가 아니실까 싶어서 좀 무례를 무릅쓰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100년, 200년 전에 어떤 참 격변의 시기에 그리스도교가 우리나라로 이제 전파가 되는데 이 학문의 차원과 신앙의 차원은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유학자들, 성리학자들은 예수라는 인물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게 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수라는 인물 또는 야훼 하나님 이런 분을 그 성리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또는 그 만약에 성경에 들어왔다면 예를 들어서 구약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봐도 좀 이해도 어렵고 사실은 조금 이렇게 유교적 질서에 또 어긋나는 그런 내용도 많은데 또 그런 건 또 어떻게 또 이해했을까 하는 게 궁금증이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미 저희 사회에 일반화됐기 때문에 하나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저희 그 사회에서 일부 개신교 목사들의 막말이나 또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전체 기독교가 엄청난 그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욕을 먹는 건 당연한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것과 동시에 그 예수님의 삶과 말씀이 부정을 당하는 또는 참 속된 말로 도매급으로 참 그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당신 살아가면서 성경을 꼭 한번 읽어봐라. 또는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꼭 공부해라. 이런 말을 하려면 어떻게
설득력을 좀 있게 어떤 뭐 이렇게 그런 당신은 이렇기 때문에 꼭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예. 그 첫 번째 물음과 관련해서는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이제 가톨릭이 들어오는 그 과정 안에서 조선 사회에서 어떻게 이 가톨릭 신부들과 대면했는가라는 문제였는데, 오늘 우리 선생님 질문은 개신교 쪽, 프로테스탄티즘 쪽, 요거는 조금 한참 뒤에 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두 개를 뭐 구별해서 같이 함께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워낙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또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뭐 어떤 조직에서든 예, 예. 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도 뭐 이렇게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그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그 서학 또는 서학이라고 불린 서교라고 불려진 초기,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의 수용에 대한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과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수용 속에서의 그 조선 지식인들의 수용의 모습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서학이라는 게 두 가지 차원에서 보통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조선 지식인들은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서교를 그 가톨릭이라고 수용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예수의 선교사들이 썼던 선교 또는 전교의 방식은 단순하게 그 기독교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서양 문화 속에서 있는 과학 기술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전파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있어서는 교육과 의료 쪽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접근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학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동아시아 속에서는 논리학과 다른 학문은 그래도 서양에서 들어온 거와 동아시아가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기 쉽고 또 그런 유사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지만, 논리학은 아닌 것 같아요. 전형적인 서양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서 특히 이게 우주론적 증명, 논증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논리학을 처음에 풀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하니까 조물주라든지 이 삼위일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하고자 했을 때 굉장히 조선의 유학자들은 굉장히 폄하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보게 되면 서양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건축가라고 한다면 설계를 해서 하나하나 구축하기, 그런 의미로서 신을 설명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조선의 그 유학자들은 그런 거죠. 하찮게 어떻게 건설하는 놈, 하나님을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 이렇게 이해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특히 그 우주론 쪽 그 논증 차원으로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하고 했지만, 동양에서 근데 그 간극을 넘기게 했던 것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뭐 다양한 평가가 있는 다산이죠. 다산의 상제 개념, 상제 이해, 그거는 그 신유학이라고 불리는 성리학 이전의 원시 유학에서 봤던 천의 개념의 부활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산이 봤던 하나님 개념,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칸트가 요청으로서의 신과 같은 의미처럼 다가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다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배교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제 전통 그 한국 철학적 개념에서 보게 되면 다산은 배교한 사람이죠. 배교한 사람으로 정립이 되지만, 최근 정민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 글을 보거나 얘기를 듣다 보면 배교한 적이 없는 사람. 다산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런 냄새들이, 그런 것이 있다, 이제 그렇게 한다면, 그 한 차원은 서학
차원에서의 수용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이해로들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서호수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연경에 가서 이제 마테오 리치의 무덤도 갔다 왔지만 자기가 쓴 수학책, 뭐 역학책 이걸 갖고 당대 최고의 중국 학자한테 서문을 써달라고 했는데 서문 쓴 거 보고 나서 비판을 합니다. 야, 쟤는 나보다 모른다. 그렇게. 네, 그렇게 할 정도로 그쪽은 접근했지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큰 가치를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개신교의 수용도 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 그 인천항으로 들어온 개신교에 대한 이해만 강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문화 수용에 있어서 수용했던 루트를 보게 되면 전통적으로 어디서부터 우리가 문화 수용 또는 지식 수용을 했죠? 중국에서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개신교에 대한 자료들도 일본과 미국을 통해서 들어온 자료들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은 상해 쪽에서 만들어진 개신교 자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해석이 되면 그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초기 서양 과학들 근대 약간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하는 게 격치 휘편이라는 그 전집처럼 되어 있는 거 있는데요. 그거는 다 보게 되면 중국에 있던 선교사 집단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과학책들 중에 근대 과학책들 중에 보면 무슨 수지라는 글 들어가 있는 책들이 꽤나 있어요. 뭐 광학수지니 뭐 하면 보면 요즘 보면 초복 교과서 정도 수준의 과학 교과서. 근데 그 속에 보면 이제 기독교적인 색채를 다 갖기도 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최한기조차도 뭐 홉슨이라는 중국에 있던 선교사의 책을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과의 만남 이거는 아마도 격변기 때 프로테스탄트 격변기 때 또 다른 큰 세력에 엎어가는 과정 속에서 개종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한성 감옥소에서 많은 개종들이 일어났다고 보통 얘기들 하거든요. 하게 되면 이승만이라든지 월남 이상제라든지 그리고 역사 속에서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한성 감옥소에서 많이 개종의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 있던 책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종이든 뭐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사람과의 만남보다 뭐부터 바뀐다? 매체를 통해서 문자 매체를 통해서 우리 문화 변혁이 우리 그렇게 일어나지 사람 교류만 갖고 이루어진 것보다는 먼저 문자를 통해서 많이 바뀌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많이 했던 것들 중에 보게 되면 문자 사역, 문서 사역이라는 걸 그래서 많이 했던 걸 볼 수 있고 그 당시에 중국에서 들어왔던 덕혜인문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선교사들이 사대부들한테 만날 때는 중국에서 온 그런 책들을 그걸 통해서 전파하려고 했고 일반 백성들은 그냥 한글로 먼저 번역해서 전파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답이 됐습니까? 예, 두 번째는 참 어렵죠. 예, 예, 서울 지하철을 타면 요즘은 덜하지만 다시 또 심해졌어요. 서울 지하철을 타면 예전에 보면 이 옷에 이렇게 쓴 친구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걸 옷에 이렇게 다 새기고 다닌 그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그렇게 다녔던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것보다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렇든 저렇든 인문학적인 배경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존중이 선행되지 않은 목회자라면 뭐 굳이 목회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워낙 또 신앙 좋으신 분들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 말만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걸 온전히 이해한다면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께서 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서 함부로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주시면 받겠습니다만, 혹시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집 18쪽에 한번 보시면 이 천주교 가톨릭이 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 중에 여기 이렇게 보면 홍대용 1766년입니다. 얼병연행록입니다. 얼병연행록과 연기 유포문답에서 있는 내용을 이제 신익절 편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용문이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때는 사실 청나라는 지금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전 세계 최고의 강희제 때, 청나라 강희제 때면 청나라는 세계 최고의 일종의 제국입니다. 그렇게 힘이 셌던 나라인데 거기에 갔던 이제 우리 이 어떻게 보면 연행사들이죠, 그죠? 이제 이분들이 천주교 예수의 신부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들입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동방예의지국의 선비들이 가서 했던 표현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 넷째 줄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풍속은 교만하여 가장하고 간사함을 숭상하여 대우함에 예를 갖추지 않는 일이 많았고 간혹 물품을 받고서도 보답하지 않았다. 또 따라간 무식한 자들이 종종 천주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으며 기물을 함부로 만져 그들이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성질을 거스르기도 하였다. 라고 하는 이 너무나 무례한 태도들이죠, 그죠? 늘 예를 숭상하는 나라, 동방예의지국의 나라, 우리는 소중화국이야라고 그렇게 늘 얘기해왔는데 실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제가 이 문장을 보고 왜 놀랐느냐 하면 물론 연행사는 아닙니다. 사실은 연행사는 다른 한편을 보면 여행 간 거예요. 놀러 간 겁니다. 박지원도 놀러 간 거죠, 그죠? 정답 따라서. 놀러 가서 그 서양 문물들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좀 여담입니다만 제가 1900년대에 독일에 이제 90년대에 독일 유학을 가게 됐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 여행을 나가기 시작했던 게 바로 그 1990년대입니다. 그전에는 여행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외국 여행이라고 하는 게. 근데 제가 이제 쾰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공부를 처음에 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쾰른 도움이라고 하는 쾰른 성당의 고딕 양식의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죠. 아마 한국인들이 유럽 여행을 오면 꼭 거치게 되는 곳입니다.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루트에 따라서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도움은 그냥 거쳐가는 곳입니다. 밑으로 내려갈 때. 근데 제가 93년, 4년도 그때 쾰른 그 도움을 늘 항상 지나서 학교로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매일 마주친 게 뭐냐면 한국인 여행객들의 추태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한 15명, 6명 정도 이렇게 단체로 오는 여행객들인데 아주머니 아저씨들이죠. 그 쾰른 돔 앞에 거기 퍼지고 앉아가지고 퍼즐 앉아가지고 소주 마시고 담배 피우고 고성방가하고 이런 경우를 한두 번 본 적이 없어요. 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대학생들도 이제 소위 말 쏟아져 나왔죠. 방학만 되면 돈 들고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온갖 추태를 다 보입니다. 역전해서.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는데, 아니 이 자료집을 읽으면서도 이걸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늘 끊임없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예를 얘기합니다. 늘 예를 얘기합니다. 우리 원장님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 연세에 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앞에서 다 인사하고 모십니다. 예를 실제 몸으로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이게 예죠, 그죠? 예. 이런 무례함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닌다고 생각해보면 외교 사절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나라 외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제관계에서, 그죠? 자칫 잘못하면 국가의 모든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말 한마디도 그렇고 행동 거지가 그렇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아까 선생님께서도 마지막 그 문장 박 교수의 얘기를 계속 이제 생각해 보자고 했던 게 오늘 이제 인륜이라고 하는 혹은 윤리라고 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그걸 한번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자라고 표현하려고 이제 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바깥에 나가면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사고의 틀입니다. 생각의 틀이 이 정도라는 거죠. 좌정관천입니다. 일종의 소중화주의가. 그냥 우물에 앉아 하늘 보는 거예요. 우물에 앉아서. 우물에 앉아서 하늘 보는 그 정도의 수준이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이 우주는 광대무변한데 우물이라는 조그만 그 구멍 사이로 본 하늘 그것만 보고 마치 다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편견 가득한 모두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수많은 편견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것. 그게 혹시 우리의 모습들은 아닐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선생님.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목요 철학하면은 철학하는 교수님들 전부 다가 아니고 그리스도교, 천주교, 뭐 기독교를 이제 연관해가지고 뭐 기독교 가면 성경을 말하자면 그것은 뭐 철학은 안 나오고 이제 신자들이 뭐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뭐 그분들이 전부 다 이제 그리스이니까 그것서 이제 나왔는 철학을 가지고 인용해서 철학을 많이 윤성시켰는데 동양 철학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제 불교가 동양 철학, 불교 자체가 그 부처님 법문이 거의 동양 철학으로 돼 있고, 그래 이제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그 이제 연관이 되고 또 그 중간에 유교가 있는데 조선 500년조의 뭐 성리학하고 사서상경 읽고 이제 그거 하면 뭐 가급겁제가 영달한데 그것도 뭐 철학이 어떤 철학이 있는지 죄송하지만 세 종교 간의 특성을 좀 한번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유교 또는 유학 사상은 거의 한국 사회 속에는 성리학 또는 주자학적인 배경을 갖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큰 비난이 조선조에서 뭐였을까? 뭐 사문난적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제일 큰 게 뭘까요? 아비도 임금도 모르는 놈들. 최고의 비난. 그거는 이제 왜 아비부터 나왔을까요?
천하의 관계 속에서의 가장 근원은 국가 또는 그 왕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부자 관계, 천륜이 가장 근본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충효보다는 효충이 훨씬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중요한 가치죠. 그리고 성리학이 우리가 이제 종교 간에 대화가 없거나 서로 영향을 안 받았다 생각하지만 특히 동아시아 속에서 보게 되면 성리학이 성리학이 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거는 불교거든요. 불교의 여러 가지 해서 너무 그 현실적인 유학이 이제 태극의 원리에 대한 얘기들로 변화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건 불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카톨릭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중국에 들어왔을 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유학하고 친한 척하고 불교는 배척하는 방식을 통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카톨릭이 맨 처음에 그 동아시아에 왔을 때는 어디에 먼저 왔을까요? 동아시아 세 개 나라 중에 맨 처음에 입국했을 때는 어디를 들어왔을까요? 일본 먼저 왔어요. 근데 일본은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불교가 동아시아 세 나라 중에 제일 존중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의복을 그러면 뭐로 바꿨을까요? 승복처럼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일본인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니들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하고 뭐 한다면 분명히 대국인 중국은 다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일본 중심으로 왔던 선교사들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게 돼, 마카오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승복을 입고 다니니까 머리 밀고 승복을 하니까 여긴 중국은 어때요? 중국이나 조선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불교는 굉장히 이거는 폄하되어 있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선교사들이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해요? 의복부터 바꿔요. 사대부 옷으로 바꾸죠. 그렇게 돼서 보게 되면 마테오 리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 그 가운이 아니라 서양식의 그 사제복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중국의 선비옷처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도 보게 해서 그래서 억불숭유 또는 보유론이라고 해서 유교의 부족한 부분을 기독교가 채워준다. 이런 차원에서 동아시아에서 그 천주교라든지 예수의 선교사들이 처음 했던 작업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 생각을 갖고서 초기에 들어왔을 때 이벽이라든지 다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했던 천주교의 만남은 최소한 그 전래 논쟁 이전의 종교였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교와 비슷하다라는 관점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교가 이제 부족한 게 뭐예요? 종교성이 부족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유교는 그 신에게 위탁한다라는 것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그렇죠? 그래서 보면 자기가 이어져가는 과정은 기독교 쪽은 뭐예요? 내 영혼이라는 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여됐기 때문에 이거 영혼 불멸에 대한 생각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유교 쪽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근데 안 끝나요. 안 끝나는 길이 뭐예요? 자식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제사 지낼 수 있는 자식이 있어야지 내가 계속 불변하는 거죠. 계속 그것이 이어간다는 생각이죠.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아마 그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의 이해들이, 근데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환경 속에 사는 거예요. 지적이든 종교적이든 하나만 알고 하나만 가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 세 가지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기독교인이든 내가 불교인이든 나는 그냥 전통적으로 유학을 하든 아니면 나는 그냥 전통 종교를 믿던 이 외래적인 것들이 다 우리 속에서 계속 혼재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해든 간에 그 대신 또 좋게 말하면 무엇이든지 또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도 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 부분들이 해서 아까 그 서학이란 말이 있는데 그래서 서학에 반대되는 게 뭐죠? 처음부터 동학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학에 반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동학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로 그냥 가름하는 게 조금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안 보이네. 예, 선생님. 숭전대학교로 그래 불렀거든요. 그 바뀐 그좀 그 사정을 좀 알고 싶고, 예. 그때 당시 안병 교수님이 숭실대학에 재직 중이었었는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예. 앞에 예, 감사합니다. 예, 뭐 두 가지 다 답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왜 숭실이냐? 본래 평양에서 숭실이었어요. 예. 평양에서 숭실이라는 대학이 이제 38년, 1906년에 이제 대한 제국 학부에서 또 최초로 근대식 대학 인가를 받았다. 숭실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고 1938년에 그 신사참배에 대해서 자진 폐교를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54년도에 서울에서 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문들이 재건을 했어요. 그 어떤 특정한 개인이 한 거라는 것이 아니라 동문하고 미 장로회 선교부가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숭실은 이제 평양에 있을 때는 장로교, 감리교가 둘이 같이 연합해서 만든 학교입니다. 그리고 평양 시민들이 돈을 대서 운영하는 좀 특이한 구조를 가졌었고요. 그렇게 있다가 60년대 후반쯤에 해서 70 넘어가면서 대전대학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전대학이 아니라 지금 한남대. 이제 그 전신이 대전대학입니다. 그래서 대전대학하고 그 숭실, 그다음에 계명대, 서울여대,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이제 장로교 학교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미 북장로회 소속으로 해서 만들어진 학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서울에 있는 숭실하고 대전에 있는 대전대가 합쳐서 숭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도에 서울 캠퍼스, 대전 캠퍼스 이렇게 있다가 이 캠퍼스가 이렇게 있다 보면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대전 캠퍼스는 다시 대전대로 가려고 그랬는데 학교가 생겼죠. 그래서 한남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서울에 있는 데는 다시 교명 환원이 돼서 숭실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명대는 이제 그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숭실대 설립자라고 하는 베어드 선교사의 처남인 아담스 일가하고 사실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장영학 교수님인가 옛날 계대 영문과 계셨나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해서 자기 어렸을 때 계대에 오면 한경기 목사님이나 이렇게 오시면 우리 누님 교회 학교에 다녔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안병국 선생님 얘기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은퇴를 하셔갖고요. 2학년 때 그 인도 사상까지는 안병국 선생님한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오시면 맨날 대구 갔다 오시면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너네 어명란 아니?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와서 대구 가면 내가 극진하게 대접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어명란 선생 얘기도 하면서 대구에 대한 얘기 했던 인생론에 대해서 많이 해서 철학의 대중화라는 차원에 있어서는
최고의 모범이 되는 선생님이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들은 일담 중에 하나는 보면 강연을 할 때 그냥 강연하신 게 아니라 다 콘티를 짜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10분쯤 하면 뭐 일부러 원고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줍는다. 그러면 주면 사람들이 시선을 할 때 그 일부러 허리를 보인다. 등을 보인다. 그 다음에 잡아서 들어서면 청중들이 긴장이 풀린다. 그러면 훨씬 더 강의하기가 편하다. 강연하기가 편하다. 뭐 그런 정도까지 그 세세하게 원고에 다 쓰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맨날 인생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대중 강연을 할 때마다 그 하나하나 되게 세밀하게 그런 점도 있으셨다.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철학과 들어온 많은 동기들 중에 안병국 선생님 글 읽고 들어온 동기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예. 뭐 이런 토론에서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저희 80년 초에 학교 다닐 때는요, 이 안병욱 선생님이 얼마나 또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서울에서는 80년 초에는 각 대학에 안병욱 선생님 딸이 참 많았었습니다. 일종의 가짜 대학생이죠. 가짜 대학생인데 버케버를 22,000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짜 행사하는 여학생들이 꽤 있는데 그 학생들이 주로 팔아먹은 선생님이 안병욱 선생님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안병욱 숭실대 철학과 교수예요. 이렇게만. 저도 그런 친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예, 서울대에서. 예. 자기는 뭐 미대를 다니면서 안병욱 선생의 딸이라고 그렇게. 예. 뭐 저만 그런 사람을 본 줄 알았는데 다른 친구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더라고요. 이 대학 저 대학에서. 예. 그 정도로 뭐 철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고 없으면 예. 어떤 분입니까? 예, 선생님. 김 교수님. 예. 윤리를 보통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기로는 도덕은 좀 개인적이고 또 윤리는 좀 사회 규범적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도덕 안에는 윤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봤는데 혹시 교수님 이 분야에서 오래 또 연구도 하시고 논문도 썼으니까 전형적으로 윤리적인 사람이 도덕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경우는 있으십니까? 혹시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라이놀드 니버의 모럴 앤 인모랄티라는 그걸 잘못 번역해서 시작이 됐다. 뭐 이런 소리도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도덕적 인간 그 책을 혹시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비도덕적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인모랄이라는 게 비가 아니라 반 아니겠습니까? 반이죠. 비도덕적이라고 하면 도덕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럼 비난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도덕과 그 윤리 얘기하게 되는데 이건 뭐 옆에 이 교수님 뭐 백 원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바뀌면서 또 사회 구조가 바뀌면서 변했던 폴리스와 소사이어티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음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국에 있어서는 보게 되면 도덕은 굉장히 이렇게 넓은 것 같고 또 우리가 도덕에 대해서 왜 헛갈리느냐 하면 뭐가 있어서 더 헛갈릴까요? 노자 하면 뭐가 있어요? 노자의 책 도덕경이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도덕경, 그 도덕 이 개념들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생각 속에 익숙하고 친숙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 어떤 단어에 노출이 됐느냐 교육을 받을 때 어떤 단어부터 노출이 많이 됐느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은 국민윤리 때문에
윤리 도덕에 대한 생각이 많이 망가졌다 생각이 듭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정치학을 배웠으면 오히려 정치학 속에서 개인윤리, 사회윤리, 뭐 국가윤리 뭐 이런 식으로 좀 배웠으면 우리가 좀 그 도덕윤리라는 말에 헛갈리지도 않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 좋은 시민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제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방금 우리 마지막에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중국 문헌에서는 도 그리고 덕이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은 비슷하게 유사하게 사용되지만 또 그 어원이 이 기원했던 것들은 또 문헌들마다 다 다릅니다. 도하고 덕이. 그걸 이제 붙여서 우리는 도덕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이 도덕하고 중국 고대 문헌에서의 도, 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그 의미적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가면 이 주제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일종의 문헌사적 그런 계보학적인 그런 의미를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었는데요. 오늘 강연과 함께 여러분들이 긴 시간 동안 또 답변을 해주신 우리 오지석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죽음 문제입니다. 죽을 사자, 사자인데 이 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이제 종교 혹은 뭐 죽음이라든지 이런 유학에서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민족문화연구원의 이창익 교수, 뭐 이쪽 특히 이분은 저희 민속 신앙이라든지 무속 뭐 등등 아주 다양하게 연구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특히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살아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한 면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정면으로 응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음 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뭐 오늘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